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마트에서 손주 이유식 재료를 사들고 아들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당근, 단호박, 소고기. 그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습니다. 72살이 된 이 나이에도 여전히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아들 가족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면서 무심코 귀에 들어온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진짜 시어머니 없이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사진도 마음껏 찍고 스트레스도 없고 해시태그도 시어머니 없는 평화로운 돌잔치로 올렸어. 반응 엄청 좋던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계속 말했어요. 아니 진짜 매번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너무 짜증났거든. 애 키우는 것도 자기가 다 안다는 식이고 이제 슬슬 거리 두려고 생각 중이야. 맞아. 시어머니들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한지 모르겠어. 우리도 엄마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돌잔치 때 안 부른 거야. 솔직히 스트레스 안 받고 싶었거든. 제가 지난 1년간 매일같이 그 아이를 돌봐왔는데요. 새벽에 열이 날 때면 달려가서 밤새 간병하고 첫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해줬는데 그런데 돌잔치엔 부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냥 오지 않은 척하고 나중에 다시 오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인스타그램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돌잔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꽂이 앞에서 웃고 있는 손주, 예쁜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한 며느리, 정장을 차려입고 만족스러운 표정의 아들. 그리고 그 밑에 정말로 샵 시어머니 없는 평화로운 돌잔치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부럽다. 우리도 다음엔 시어머니 빼자. 진짜 스트레스 없어 보인다. 어떻게 안 부르셨어요?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댓글에 일일이 답글까지 달고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시어머니 모시면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져서 가족끼리만 하니까 편했어요. 가족끼리만이라고요?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제가 올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최근엔 아예 인사도 건성으로 하곤 했거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시큰둥하게 말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했었는데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엄마, 잠깐 얘기 좀 하자. 응, 무슨 일이야? 지금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씩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300만 원. 아직 돌도 같이 난 아이가. 무슨 교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 엄마, 요즘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영어 유치원도 미리 등록해야 하고, 각종 보험도 들어야 하고, 태권도며 수영이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우리 아이만 뒤처져요. 그래도 300만 원은 좀. 엄마, 우리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받는 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사실 월세도 올랐거든요. 형편을 안다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결혼할 때 전세자금 3천만 원, 아이 출산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그리고 매달 생활비 지원까지 해왔는데. 하지만 손주를 위한 일이라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런데 매달 300만 원은 좀 부담스럽고. 엄마, 진짜 절실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돌반지라도 미리 주세요. 요즘 금값 좋다던데. 그거 팔아서 당분간 쓸게요. 돌반지까지. 저는 그 반지를 위해 몇 달간 용돈을 아껴 모았었는데. 돌반지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의미. 엄마, 지금이 몇 년도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세요? 요즘 애들한테는 현금이 더 도움이 돼요. 반지 같은 건 나중에 또 살 수 있고. 그 말에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 목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져서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이번 달부터 200만 원씩 보내줄게. 고맙습니다, 엄마. 그리고 돌반지도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의 말투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고마움보다는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에게 자꾸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였습니다. 엄마, 아까 같은 질문을 2번 하셨네요? 어머니, 어제도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신 것 같은데. 처음엔 정말 제가 그런가 싶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만 못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할 때, 경로당 친구들과 화투를 칠 때,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어디서나 저는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또래 분들보다 더 기억력이 좋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들네 집에서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치매라니,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아니, 요즘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되어서요.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시고,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니,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조금 전에 손주 이야기 하셨는데, 또 같은 말씀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워낙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혹시 정말 제가 그랬나 싶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 정말 많다던데, 미리미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미리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걸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가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평소처럼 손주를 보러 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어요. 벨을 눌렀는데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하지만 현관 틈새로 들여다보니 아이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거실에서 TV 소리만 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돌아왔습니다. 평생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핑계가 매번 달랐어요. 아이가 아프다, 청소하는 날이다, 손님이 온다. 결국 아들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예, 요즘 손주 보기가 힘드네. 며느리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데. 아, 그거요? 엄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랬는데, 뭔데? 요즘 어머니 상태를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아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슨 소리야? 내가 아이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아니, 위험한 행동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나 해서요. 요즘 치매 관련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고, 치매. 또 치매 이야기였습니다. 야, 내가 언제 치매라고 했냐? 멀쩡한 사람한테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소리예요. 진정하라고요. 제가 언제 흥분했나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또 큰 소리 내시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해. 큰 소리. 저는 평상시와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엄마, 일단 진정하시고, 우리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검사 한 번만 받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자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이웃집 김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요즘 이상해 보이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할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상하다니. 뭐가? 너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치매 증상 같은 거. 같은 말 반복한다거나. 아이고, 무슨 소리야. 너는 우리 중에서 가장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깜빡할 때 너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제가 멀쩡하다고 하는데 유독 아들 가족만 저를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 며칠 뒤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우연히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고 아들네 아파트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1층 부동산 중개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 아파트 매매건으로 상담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15층 그 집 말씀이시군요.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명의자가 제 어머니신데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좀 있어서 혹시 대리 계약 같은 게 가능한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제가 언제 치매라고 했나요? 치매라면 좀 복잡하겠네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셔야 할 텐데. 성년후견인이요? 그게 뭔가요? 치매나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족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그럼 그걸 신청하면 집도 팔 수 있고? 네. 후견인으로 선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진단서가 필요해요. 그거면 얼마나 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진단서만 있으면 한 달 정도면 가능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중간중간 쉬어가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밤 곰곰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체계적인 작업이었던 거예요. 돌잔치에서 배제한 것도, 자꾸 같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도, 병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게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또다시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전화 통화였습니다. 응.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네. 치매 진단서 받으면 성년후견인 신청하기 훨씬 쉽다고 하더라. 어머님 상태가 이상하다고 계속 주변에 얘기하고 있어. 이웃들도 이제 의심하기 시작했고. 응, 맞아. 관리사무소에도 혼자 살기엔 위험하다고 말해뒀어. 관리실장이 가끔 확인해 달라고 했거든. 병원은 우리가 아는 곳으로 모셔가면 돼. 미리 얘기해뒀으니까 원하는 진단 받을 수 있을 거야.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주까지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한테도 할머니가 이상한 분이라고 미리 말해놨어. 할머니는 정신이 좀 아픈 분이야. 할머니가 이상한 행동하면 엄마한테 말해야 해, 이렇게. 겨우 돌같이 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반발하시면 아이 안전을 위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할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실 거야. 협박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화를 들은 후 며칠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니. 더 무서운 건 그들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며칠 뒤 그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있잖아, 내 며느리가 그러는데 요즘 내가 많이 이상하다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 자제하라고 했다더라. 뭐라고? 나도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자극하지 말라고 했대. 이웃 아주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며느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서요? 혹시 병원 검사 받아보셨어요? 치매는 빨리 발견해야 한다던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따님이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끔 안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뿌린 소문 때문에. 가장 상처가 된 건 손주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네 집에 갔는데 우연히 며느리가 아이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얘야, 할머니 오셨네. 그런데 할머니는 정신이 좀 아픈 할머니야. 할머니가 이상한 말하거나 이상한 행동하면 엄마한테 바로 말해야 해. 알겠지? 겨우 15개월 된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를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어머님 상태가 지금처럼 계속되시면 당분간 만나는 걸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요즘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깜빡깜빡하시니까 아이가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수라도 하시면 협박이었습니다. 손주를 못 보게 하겠다는 명백한 협박.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병원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저희도 안심하고 아이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결국 병원에 가서 가짜 진단을 받으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증거부터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요즘 세상에는 정말 작은 녹음기들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잡힌 건 아들과의 통화였어요. 엄마, 병원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가실 수 있어요? 무슨 병원? 치매 검사 받으실 수 있는 곳이요. 거기 원장님이 우리 아는 분이라서 꼼꼼하게 봐주실 거예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냐? 엄마, 손주도 만나시려면 검사는 받으셔야죠. 그리고 솔직히 엄마도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오면 저희도 안심하고. 그럼 이상 있다고 나오면? 그럼 그때 가서 치료 방법을 알아보죠. 치료 방법이라고요? 이미 다 계획해 놓고서는. 그 후로도 계속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아들네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들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내용이 다 들렸어요. 병원 얘기는 어떻게 됐어? 응, 다음 주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 미리 얘기해뒀으니까 치매 초기 진단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진단서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 그렇지. 법무사랑 다 얘기해뒀어. 진단서만 나오면 한 달 안에 신청 완료될 거야. 집 매매는 그것도 후견인 되자마자 바로 매매 계약 넣을 거야. 요즘 집값 좋다던데 최소 5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5억이면 빚도 다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겠네. 그렇지. 그리고 엄마 예금 통장도 있잖아. 그것까지 합치면 7억은 넘을 거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을 5억에 팔겠다고요. 제 예금까지 노리고 있었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요양원. 일단 치매 진단 받으면 요양원에 보내는 게 맞지. 집에서 혼자 있기엔 위험하다고 하면서. 요양원까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은 모두 가져가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녹음기를 끄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아들이 한 말일까요? 제가 평생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그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캡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 말들도 정리했어요. 며칠 뒤에는 며느리와 그녀의 친구 사이의 대화까지 녹음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일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왜? 병원은 다녀왔어? 아직. 계속 안 가시려고 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다른 방법? 일단 주변에 치매라는 소문을 더 퍼뜨리고 아예 안전을 이유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병원 가실 거야. 그래도 진짜 치매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 언니, 어차피 나중에 치매 올 거잖아. 미리 준비하는 거지 뭐.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집값만 5억이 넘어. 와, 그렇게 많아. 응. 그리고 예금도 2억 정도 있어. 금반지며 보석이며 다 합치면 8억은 넘을 거야. 대박. 그럼 빚도 다 갚고 새 집도 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중에 정말 치매 오면 그때는 우리도 힘들어져.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 덩어리였던 거예요. 그 후로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병원 검사 받으시기 싫으시면 차라리 집을 우리 명의로 넘기세요. 그럼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집을 넘기라고? 네.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넘기시면 여러모로 편할 거예요. 편하다는 게 뭐야? 세금도 절약하고 관리도 저희가 하고
어머님은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편히 있으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편히 있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세요? 저희가 같이 살면서 손주도 키우고, 어머님도 돌봐드리고, 같이 산다는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와 같이 살 이유가 뭐겠어요? 제 재산 때문이죠.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동창 중에 아들이 변호사가 된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김 할머니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과 문자 내역, 통화 기록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경제적 학대이자 사기 미수입니다. 가족이라고 봐줄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요? 네. 특히 가짜 진단서를 받으려 한다든지 성년 의견인을 악용하려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저희가 법적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어르신 재산도 미리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어요. 뭐 좋지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 임의처분금지 신청을 하시고 예금도 다른 계좌로 옮기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되찾을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제 예금을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옮겼어요.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부동산 임의처분금지 신청도 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웃들 중에서 저를 믿어주는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은 분들이 몇 계셨거든요. 박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언제 치매셨어요? 멀쩡하시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신이 또렷하신데 며느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맨날 어머님 흉만 보더라고요. 치매 증상이 있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가 너무 심하게 험담하더라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어머님이 올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것도 봤고. 증인도 확보하고 증거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준비가 다 됐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우선 경찰서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짜 진단서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고는 담당 경찰관이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사기 미수이자 경제적 학대입니다. 정식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가족 간 경제적 학대는 더욱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수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예요. 기자님, 요즘 효도 사기가 문제라고 하던데 제가 직접 당한 일입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는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네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저와 같은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요. 며칠 후 기사가 나갔습니다. 72세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 탈취하려 한 아들 가족. 이런 제목으로요. 기사에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과 함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제야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언론에까지? 목소리에 당황함이 역력했어요. 왜? 내가 한 짓이 창피하니? 엄마, 오해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 오해. 녹음 파일 다 있어? 경찰서에 제출했고. 뭐라고? 내가 부동산에 가서 내 집 팔려고 상담받은 것, 가짜 진단서 받으려고 한 것,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고 한 것. 다 증거 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그냥 그냥 뭐, 그냥 내 재산이 탐났던 거지. 엄마, 우리도 살기 힘들어서. 살기 힘들면 네 힘으로 해결해. 왜 내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해?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도 체면이 있다고요. 체면이라고요. 지금 와서 체면.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어도 남의 재산 훔치면 안 되는 거야. 하물며 내가 너희 엄마인데. 며느리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직장에서도 이상하게 볼 텐데.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내 시어머니 아니야. 그 후로 몇 번 더 며느리 친정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무슨 일이냐고 따져서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연락도 끊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 직장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일로 무리를 빚은 직원은 둘 수 없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야. 직장도 잃고 빚도 못 갚고 정말 어떻게 살라고? 그럼 애초에 그런 짓 하지 말았어야지.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마지막. 네가 나한테 한 게 마지막이야. 법정에서 만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발뺌만 하고 있었어요.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미수이자 정서적 학대입니다. 집행유예 2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며 향후 유사한 행위 시에는 실형으로 처벌할 것을 경고합니다. 손주 양육권 문제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친할머니로서 양육권을 요구했어요. 저 사람들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능력도 없고 도덕성도 의심스러운데.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대신 정기적인 면회는 보장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 아이와의 만남도 포기하겠습니다. 어르신, 손주분이 아까우시지 않으세요? 아깝죠. 하지만 그 아이가 저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저를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이미 며느리가 아이에게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해놨는걸요. 그래도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그 후로 아들 가족은 빚더미에 앉아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준 게 무엇인지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대했을 때 대가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이 쓰였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선의에 기대어 살고 싶어요. 집도, 예금도, 금반지까지. 모든 것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어요. 내 사랑하는 손주야. 할머니는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불렀지만 내 앞에서는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단다. 언젠가 내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우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랑은 서로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야.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움요? 전혀요.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 때 제가 선택한 삶이라는 생각에 오히려 자유로워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주변에서는 너무 심했다고,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독 대신 저는 타인의 선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부르지 못할 거라고.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당신의 존엄성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 제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과 말이에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